네, 다시 만난 세계 시작하겠습니다. 이 코너를 지켜주시는 분인데요. 구정은 국제뉴스 전문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중국 전문가입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은 중국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요. 시진핑 집권 3기 체제의 출범 무대가 될 중국 양회가 오는 4일, 그러니까 사흘 뒤에 베이징에서 개막합니다. 이 양회라고 하는 게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그리고 국정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 두 개를 합쳐서 양회라고 하는데 이게 4일 개막을 한다는 것이죠. 지난해 10월에 공산당 20기 전국 대표대회 여기에서 시진핑 집권 3기를 당 차원에서 확정한 이른바 대관식이 치러졌다면 이번 양회에서 이제 공식 출범식이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오늘 이 문제를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준영 교수님을 특별히 또 모시기도 했는데요. 3기다. 그러면 일단 먼저 1기와 2기에 대한 어떤 좀 복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강 교수님은 시진핑 1기와 2기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시진핑은 2012년 18차 당대회 때 이제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총서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3월에 이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 주석이 됩니다. 뭐 우리가 보통 관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번을 하게 덩샤오핑이 이제 그림을 그려놨고 그래서 19차 당대회가 있었던 2017년 그리고 이제 작년 2022년에는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데 3년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2012년에 18차 당대회에서 총서기가 되면서 사실 그때는 자기의 인맥으로 이 진영을 구성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전 총석이었던 후진타오가 그림을 그려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차 당대회 이후에 5년 기간 동안에는 자기 색채를 갖기 위한 노력을 했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벌어진 게 반부패 운동입니다. 반부패 운동은 한쪽으로는 사회정화라는 타이틀을 걸었지만 정적 제거. 라는 이중성을 그렇지, 가지고 있죠. 그렇지. 그거를 하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는 2014년 정도부터 13년 말부터 1대1로라는 거를 통해서 중국의 힘을 국제적으로 투사하려는 노력을 했죠.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중국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게 2012년도에 나온 거예요. 중국은 시진핑이. 그때부터 그림을 그린 거죠. 중국몽이라는 건 결국 예전에 중국의 영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힘이 투사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5년이 지나갔고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의 시대가 열린 게 2017년에 19차 당대회인데 자기 시대가 열리려면 중국의 이 소위 우리가 뭐 1대 지도자, 2대 지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자신의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마오쩌둥은 마오쩌둥 사상이라는 게 있었고 모택동 사상, 등소평은 등소평 이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장제민이나 후진타오도 있었지만 자기 이름을 직접 쓴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19차 당대회 때 시진핑 사상이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시진핑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인데 그 앞에 뭐가 붙냐면 신시대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등소평과는 다른 형태로 중국을 건설하겠다라는 소위 시진핑 사상을 들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19차 회기 기간 동안에 이 말년이 가면서 자신이 중국을 통치해야 되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사 경험결이라는 걸 합니다. 왜 이 대목에 공산당의 지도자로서 내가 있어야 되느냐.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때 이제 2017년 이후에 트럼프발 중미 갈등의 격화 이제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중국 경제가 좀 어려움을 겪게 됐고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오면서 이제 대미 항전 분위기를 또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 대미 항전 결사 항전 분위기를 만들면서 이렇게 쭉 온 건데 전반적으로는 그래서 자기가 한 번 더 해야 된다라는 이런 흐름이 가면서
19차 당대회 이후에 중국은 시진핑 1인 체제 쪽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이제 이런 모습이 좀 왔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그럼 그 전에 좀 다양한 목소리 나름대로 뭐 개파 정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완전히 말살된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받기에 충분한 사면임을 했고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그건 시진핑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사연임도 가능하고 뭐 장기 집권도 가능하고 영구 집권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철저하게 중국의 선택입니다. 중국이라는 국가는 당이 통치하는 국가니까 당에서 문제가 생기면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을 정말 잘하면 중국의 공산당원들 또는 중국 인민들이 한 번 더 해도 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의 힘을 투사하기 위한 방향으로 뭐 중국의 꿈 이런 걸 얘기했지만 이 두 번째 임기가 가면서 개인 정치 권력의 강화 쪽으로 흘러왔고 그게 이제 작년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차 당대회 때 시진핑 사면임 뭐 대관식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연결이 됐다. 이제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진핑식 중국 통치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정원 기자는 1, 2기를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중국 내부에서 그동안에 벌어졌던 그 시진핑 체제 그 강화 과정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밖에서 보는 시각을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국제뉴스를 이제 오래 다뤄왔잖아요. 근데 2000년대 이제 뭐 예를 들면 벌써 한 20년 됐지만 뭐 미국이 일방주의 대테러 전쟁 이런 걸 벌일 때 유엔 안보리에서 회의를 해요. 근데 회의를 하고 나면 이제 저희는 기사를 써야 되니까 그럼 중국의 입장 이런 걸 쓰는데 매번 너무너무 똑같아요. 양 당사자들의 자제를 촉구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사안이 어떤 것이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평화적인 해결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다. 근데 이게 매번 너무 똑같으니까 쓰기도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조금 바뀐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제 2011년 아랍해공 터지고 그다음에 2012년, 13년, 14년 거치면서 중동 북아프리카의 내전이 일어나고 뭐 시리아에 개입을 하느냐 마느냐 이때부터는 이전에는 철저하게 일단 나는 방관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해결하되 좀 평화적으로 잘 해라라는 거였다면 그때부터는 뭔가 조금씩 중국의 입장이라든가 중국의 역할 같은 거를 강조하는 쪽으로 미묘하게 바뀌는 걸 보면서 한마디로 코멘트가 약간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뭔가 태도가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그때가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였던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전까지 왜 도광양회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좀 엎드려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면서 엎드려 있던 것을 좀 벗어나서 중국이 일어서려고 하는구나. 이제는 뭐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목소리 좀 낼 건 내겠다라는 태도가 확실하게 눈에 보였고 특히 또 시진핑 일기 때는 그 말씀하신 1대1로 이런 걸 가지고 외교 행보가 너무너무 화려했었어요. 뭐 세계를 돌면서 이렇게 화려했고 근데 그러다가 시진핑 일기 지나서 2기 들어서서는 이게 조금씩 좀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구나. 예를 들면 홍콩 사태라는 이슈가 터졌고 예. 그때 봤던 게 이제 세계에서 반중 시위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국가에 대한 항의 시위라 그러면 대부분 반미 시위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그렇네. 예, 세계의 질타를 받는 입장이 되고 근데 이제 중국의 위상이 달라진 만큼 중국식의 표현을 빌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플레이어로서의 어떤 그러면은 진짜 책임감 있는 모습을 중국이 보여줄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위상은 높아졌고 세계의 관심은 받으면서 뭐 이전과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은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행태를 보인 것도 있고 그리고 나서 또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다음에 물론 뭐 코로나19를 저는 뭐 중국 탓이다 이렇게 지목을 해서 이렇게 비난을 할 수는 없지만 중국의 권위적인 행태가 그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각된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이제 그 중국 내부의 민주화를 진전시킬 때가 되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중국이 이제 세계 대국으로서 강대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 이런 느낌이 드는 상황에서
이 지금 시진핑의 3기가 출범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구정원 기자의 말씀과 조금 전에 이제 그 교수님 말씀을 좀 조합을 하면 여기서 약간 미묘한 지점이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그 이제 상기 체제 이런 걸 가지고 교수님께서는 건 중국의 선택이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선택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중국에선 그런다면서요. 아니 왜 민주주의는 서구식이고 왜 그걸 우리한테 강요하려 하느냐. 그건 니네들 체제지. 왜 그걸 기준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려는 이런 시각도 있다면서요. 네, 중국에서는. 그거는 원래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특히 그게 이제 시플로맷이라는 걸로 표현이 되는데 시진핑 외교라고.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주, 자유, 가치 뭐 이런 거를 개방 이런 거를 이제 보편 가치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그건 서방의 보편 가치죠. 서방의 보편 가치고 자신들도 그런 걸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국주의 세력이 아편 전쟁 이후에 침범을 해서 그런 싹이 꺾여 버렸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수천 년간 아시아의 문명 대국으로서 이어왔던 그 소위 문명 국가로서의 역할은 우리가 쭉 해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꼭 서방식의 모델이 이 모든 국가의 발전 모델에 맞다라고 강요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들고 나온 게 그 유명한 인류 공동체입니다. 인류 공동체. 인류 공동체. 우리가 인류가 같이 가야지. 그리고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중국식 모델을 개발했으니 서방 것만 쫓지 말고 가라.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이 표현이 이제 많은 국가들한테 반발을 사는 거예요. 왜 반발을 사냐 하면 왜 내가 중국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되지?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보편 가치라는 거는 우리가 뭐 민주, 자유, 인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게 꼭 서방에 경도됐다고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 인류 운명 공동체가 중국이 리드할 테니까 우리를 따라라. 이게 이제 철저하게 미국에 대항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로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방식이 어떤 표현이 되냐면 지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구 기자님께서 이게 이 강압적 외교 형태로 많이 나타난 거예요. 나랑 같이 가자. 아, 중국에서? 중국이 다른 국가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1대1로가 돈 빌려주는 척 하면서 뭘 하다가 야, 이자 갚아야지. 못 갚으니까 그러면 운영권 넘겨. 그래서 그게 말 그대로 근린 궁피파 정책이 돼버린 거죠. 도와주는 척 하면서. 그게 이제 또 외교적으로는 전랑 외교라는 늑대 전사 외교라는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이 미국의 이미 과거보다 쇠퇴하는 시기고 중국은 어쨌든 2010년에 세계 제2대 경제체가 됐고 지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국제사회에 우리가 소위 G2 이 말은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잘 쓰지 않습니다. 무슨 중국이 G2야 그러는데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면서부터 당시에 오바마와 호진타오가 영국 런던에서 국제금융회의에서 만나서 오바마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두 나라가 국제사회 문제를 좀 논의하자. 그러면서 사실 이제 중국의 힘이 커지고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고 이러면서 이제 국제사회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은 이제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우리의 힘을 발휘해야겠다, 투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혁개방 40년, 개혁개방이 1978년부터 했잖아요. 중국적 방식으로 공산당의 영도하에 이 정도 국가를 세웠으니 그리고 세계 제2위의 국가가 됐고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우리도 우리 목소리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개혁개방의 성과가 위대한 공산당의 성과고 위대한 중국 인민들이 이뤄낸 성과다라는 걸 가지고 내부 결속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개혁개방의 성과를 가지고 이제 미국과 어깨를 미국보다는 당연히 약하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센 파워를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질문을 드린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추가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얼마 전에 그 코로나 이제 봉쇄 정책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견디다 됐고 시위가 잠깐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뭐 우리 언론을 비롯해서 여러 분 이거 제2의 천안문이 터지는 거냐라고 했는데 중국 전문가들 제가 이제 귀동량을 해보면 중국에서 민주화 시위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중국 전문가분들이.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이제 어떤 중국 시진핑이나 중국 공산당에서 서구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시각 이전에
중국 인민들이 그럼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이게 시진핑 3개국 일정과 연결이 되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 드리는 건데.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실은 이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훈련을 받은 경험이 중국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중화민국 시절에 나름대로 이제 민주공화정 국가를 했지만 그 다음에 바로 공산당이 창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혁명 국민당과의 투쟁을 통해서 그렇죠. 1949년에 혁명 국가를 만들었고 그게 사회주의 중국입니다. 당이 먼저 있었고 그 당의 강령에 의해서 거꾸로 만든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로의 그 일사불란한 소위 이데올로기 통제에 의한 시스템에 의해서 가는 거고 그게 그 전에 민생이 피폐해지고 이러면 산발적 저항을 하지만 그게 이전에 그 중국 전통의 왕조 이 소위 란에 의해서 붕괴되는 걸 보면 결국은 뒤집어 엎었다가 다시 구관이 명관이야. 그러니까 계속 어떤 스타일로 가냐면 전제 정치가 계속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영국이나 뭐 프랑스 대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권리 장전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궁정혁명이 나오고 시민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황권을 견제하고 이러면서 대의제가 생기고 그런데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개방을 추진한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래서 과거보다 잘 살게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위에서 나라님이 잘하면 잘 가는 이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듯이 이런 어떤 민중들한테 그게 확 퍼져가지고 이게 뭐 갑자기 뒤집어지는 한 말씀만 더 첨언을 하면 홍콩 사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네네네. 홍콩 사태 그 송환법 시위는 홍콩 인구가 740만 명인데 200만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보안법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300만 이상이 이제 길거리 나올 거다. 근데 1000명도 안 나왔어요. 그게 바로 중국인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도저히 내가 도전해서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순응을 하는 이런 형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끝장 시위까지는 안 간다. 그렇게 가기가 굉장히 우리나라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구정은 씨께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시진핑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인물 조명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시진핑은? 인물을 지금 다시 소개하기에는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긴 한데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예전에 처음 시진핑이 집권하게 됐을 때만 해도 뭐 그 아버지 때에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얘기가 좀 나오고 했었고 아버지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그다음에 뭐 부인도 유명하고 그렇죠. 이런- 부인도 예, 유명하죠. 예. 예.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비치던 시진핑의 모습과 그때 사실 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막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으니까 예. 그다음에 지금 보여지는 모습을 지금 시황제 뭐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관식 어떻게 보면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정근대 사회의 본관적인 용어들인데 그런 것들을 연상케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진짜 한 10년 사이에 이 시진핑의 이미지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중국의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그런 거기도 하고 지금 중국이 곧 시진핑인 것처럼 비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아까 교수님께서 이 민주주의나 인권 이런 것들은 보편적 가치이지 뭐 서방 거다 뭐 아니다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 부분이 굉장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시진핑의 지난 10년 동안에 이렇게 달라진 좀 변화된 모습 같은 거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최근에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중국식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지도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정말 누구를 위한 걸까? 이게 보면 가부장적인 지도자로서의 시진핑 이런 게 요새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반체제 활동에 대한 탄압이 정치적인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감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성소수자 문제라든가 문화적인 탄압이라든가 특히 여성 의제 같은 것에서 이런 탄압이 굉장히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고 그래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특히 극도로 권위적이고 억압적인데 이제 어떤 가부장으로서의 시진핑을 또 그리고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황제 맞네. 예, 그래서 이게 사회 문화의 이제 모든 면에서의 억압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저런 식으로 시진핑을 진짜 아버지 이렇게 집안을 이끌어가는 아버지 같은 이런 존재로 퇴행적인 거죠. 사실 그렇게 보면은. 근데 그 중국 내부에서의 저항 같은 게 사실 뭐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는 언제나 차찬 속의 태풍으로 그치고 마는 거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그러니까 저는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도 공감하면서 한편으로는 언제나 어느 사회에서 아랍의 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랍 사람들은 저항할 줄 모른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었고 그렇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당장 중국에서 어떤 저항운동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진짜 저는 앞날은 모른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잘 살게 중국은 그동안에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니까 정치적으로는 좀 참아라 이런 형태였는데 잘 살게 되는 만큼 시민들의 요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1인당 GDP가 4천에서 6천 달러 되는 선이 되면 정치적인 요구가 늘어나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게 어떤 뭐 법칙이라기보다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니까 그렇다라는 건데 중국은 2021년 기준으로 1인당 실질 GDP가 17,000달러가 넘어요. 그렇다면은 정치적인 요구가 분출돼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그렇죠. 없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무슨 북한 같은 폐쇄 국가는 아니니까. 근데 그동안에는 뭐 이른바 샤오캉 사회 그러니까 모두가 어느 정도는 좀 먹고 사는 이런 사회를 건설하겠다라고 하고 또 중국 뭐 이런 걸 내세우면서 눌러왔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언제까지나 뭐 앞으로 잘 살게 해줄게만 제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시 주석이 2021년에 공산당 창당 100주년 때 샤오캉 사회는 이미 달성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줄 거냐 인민들한테. 그 다음에 그러면은 민주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면 무언가를 또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더 큰 경제 성장을 그러면 약속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 거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양회에서도 그걸 좀 눈여겨봐야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큰 무리 없이 중국이 거둬왔 어떤 발전을 해왔고 중국이 거둬왔던 성과를 평가절하고 싶지는 않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기로에 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그러니까 듭니다. 그런 점에 저희가 이제 경제 코너에서는 이른바 이제 그 다시 세계 경제가 블록화되면서 미국이 경제적으로도 어떤 뭐 중국산 부품 쓴 거 일체 보험가 수입 못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을 좀 짚어봤는데 이것도 이제 중국한테는 한 이제 시험 부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오늘은 이제 정치제재 중심으로 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집단 지도 체제라고 이제 흔히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끝난 얘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사실 집단 지도 체제라는 게 우리가 이제 말은 집단 지도라고 많이 했지만 사실 공산당 총서기의 권한은 실로 막강합니다. 이건 그럼요. 원톱입니까? 예, 그건 뭐 범접할 수 없는데 다만 덩샤오핑이라는 그 개혁개방을 이끈 지도자가 문화대혁명의 폐해를 겪었잖아요. 그게 지나친 모택동의 개인 숭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적어도 정치국 상무위원 여기를 나누어 통치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게 분관 체제라고 그래요. 관리를.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누가 하고 어느 부분은 누가 하고 그래서 해당 분야의 최고 책임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서기가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해당 분야의 책임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집단 지도 체제의 성격입니다. 아, 그러니까 권력 분산이네요. 그렇죠. 권력을 약간 분점하도록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집단 지도 체제가 그나마 장저민이나 후진타오 때까지는 왔단 말이죠. 왔는데 시진핑 때 들어와서 그런 계파 나름대로 이 계파가 물론 이제 전부 공산당 안에서의 계파니까 이게 뭐 민주화 독재 투쟁이 아니고 같은 중국을 통제하고자 하는 공산당 안에 일종의 노선이라든가 이런 걸 둘러싸고 생기는 문제들이란 말이죠. 이쪽 그룹 발전해야 되는데 너무 이쪽을 강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번 그 소위 20차 당대회 3기가 출범을 하면서 완전히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들로 쫙 깔아버렸다. 그렇다면 다른 목소리를 낼 사람이 거의 없는 거 아니냐. 실제로 우리가 2기 체제 때 리커창이라는 총리는 시진핑과 이 소위 경제 발전 노선의 관점이 좀 달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충돌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리커창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 고등학교 동창인
류허라는 사람을 앉혀서 시진핑과 대결을 시켰고 미국과의 경제 회담이나 이런 것도 그 부총리직을 신설하면서 추가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앉혀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그 소위 견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보통 이거는 뭐 후진타오 계열이다 아니면 상해방 계열이다 이런 게 옛날에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상하이방이 있고 태자당이 있고 공청당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옛날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산당 안에 3대 팝을 이렇게 보면 되는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많이 왜냐하면 지나간 장자민 때는 장자민은 원래 이제 중앙에서 기계공업부, 전기공업부 장관을 하다가 상해시 서기로 갔어요. 맞아요. 그러다 갑자기 중앙으로 천안문 사태 때문에 올라오니까 자신이 데리고 있던 사람을 대거 이제 끌고 올라갔겠죠. 그게 상하이방이고. 그래서 상하이방이 형성이 된 거고. 후진타오는 공청단,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청단 계열을 자기가 아는 사람을 쓴 거죠. 중용을 했고. 네. 시진핑은 17년간 복건성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절강 상해하고 이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앙으로 오면서 이제 자기 계열들을 또 올고 왔는데 아까도 시진핑이 사실은 원래 로열 패밀리입니다. 근데 문화대혁명 때 아버지가 박해를 당해서 그걸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지만 어쨌든 고위 관료의 자제 그룹의 우두머리였죠. 보실라이라는 사람이 맏형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시진핑이었는데 보실라이도 어쨌든 뭐 권력 투쟁에서 물러나고 이 계파가 돼 있었다가 18차, 19차 당대회를 거치면서 시진핑 색깔로 다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시자준이라고 그래요. 시자준. 시진핑 집안 군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습가군.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계파가 거의 사라졌고 요번에도 공청단 계열로 평가받는 후춘화라는 사람이 네. 정치국 상무위원회 들어오면 그런 계파 정치가 있다라는 거는 뒤에 그 원로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 최고 정책결정 그룹에 안 들어있으면 그게 차단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는 그게 완벽한 의미의 집단 지도 체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최소한의 그런 그 소위 견제와 균형 주체도 완전히 지금 상태에서는 사라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 얼마 전 당대회에서 후진타오가 끌려나간 거 맞습니까? 뭐 아니면 부축을 받고 나간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뭔가를 보고 자신의 의사와 맞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예. 그래서 퇴장하겠다고 그러니까 모셔라. 뭐 그런 정도 아닌가. 후진타오가 자기가 먼저 퇴장하겠다고 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20차 당대회 마지막 날은 또 출석을 했어요. 후진타오가. 만약에 그렇게 끌려나갔거나 그러면 다시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뭔가 거기서 그런 정도의 그런 흐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또 기억이 나는 게 하나가 보통 마지막에 두 명이 가서 한 명은 주석이 되고 그러니까 총서기가 되고 또 한 명은 총리가 되고 네네. 이런 관례가 있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당이 통치하는 국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례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당의 최고 지도자 서열 1위, 물론 서열은 뭐 1위가 누구 2위 이렇게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발표하는 순서가 서열입니다. CCTV 아나운서가 읽는 순서가 서열이고 회의장 입장하는 순서가 서열인데 신문에 1위가 시진핑 이렇게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면 국가주석을 하는 거죠. 2위는 리창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이 서열 2위는 총리를 하게 돼 있고 서열 3위는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하게 돼 있고 서열 4위는 이 양회 아까 말씀하신 정치협상회의 주석을 하게끔 흐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작년에 이번에 양회를 통해서 행정보직을 배치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과 정이 분리하는 거는 중국에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고 당정 분리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당의 핵심 당료가 국가의 핵심 관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당국 체제라고 합니다. 당이 바로 국가다. 당국 체제. 당국 체제.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요 메커니즘이 을 이해하시면 왜 공산당이 중요한지를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뭐
뭐 상하이방, 공청단 이런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들 그것도 다 지나간 일이 된 거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렇게 1, 2인자 약간 후보군들이 경쟁을 하다가 1인자는 이제 진짜 원탑이 되는 거고 2인자는 총리가 되고 이런 구도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했잖아요. 근데 그게 한마디로 그게 깨져나간 게 시진핑 집권 지난 그렇죠. 10년간의 일이고 그렇죠. 특히 한 5년간의 일 그냥 그렇게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아 중국은 이렇게 굴러가는구나가 깨진 시기였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시진핑 집권할 때는 뭐 그 전에 뭐 리커창 총리와의 어떤 경쟁 관계 이런 것들도 얘기가 있었고 뭐 보시라이는 이제 낙마했으니까. 근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옛날 같은 방식으로 굴러가지 않을까 했는데 시진핑이 모든 그런 것을 무력화시키고 지금은 사실 이번 양회 같은 경우는 주목을 받는다라고 해야 될지 별로 나올 게 궁금할 게 없다라고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미 결정될 거 다 결정돼 버렸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떤 파벌 구도가 어떻게 될까 궁금증이 있거나 그렇지. 그러면 누구 세력은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인선을 할까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무슨 뭐 그 시자진이라든가 뭐 절강성에서도 뭐 그 저장신진 같은 이런 시진핑의 세력들이 얘기가 될 때만 해도 다른 경쟁 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자기 세력을 심는다라는 면에서 그럼 누가 시진핑의 사람인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뭐 그냥 그런 논의 자체가 그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어진 시점이 아닌가라는 일색화되어 생각도 버렸다? 들어요. 예. 그러면 결국은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혹시 그 3기에서의 어떤 변수라고 할까요? 위험 요인이라고 할까요? 혹시 이런 건 없을까요? 저는 홍콩 사태를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대체 저렇게 중국이 강하게 나올까가 좀 의문스러웠어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일국양제라는 거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은 중국의 편이에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2038년, 48년 이거 아무 시간도 아니에요. 그냥 금방 흘러갈 시간이에요. 그런데 왜 저렇게 강도 높게 통제를 할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통제를 늦췄다가는 체제 전체가 흔들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 쉽게 같은. 이제 다른 소수민족들을 자극할 수 있다. 이걸 소수민족들뿐만 아니라 중국 남부에 이제 경제 개발의 동운동력인 지역들 있잖아요. 그 홍콩과 이어져 있는 그 지역들에서의 노동쟁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국면이었고, 그래서 중국의 노동쟁이가 일어나고 있는 지도들을 실시간 지도 같은 거 그런 게 다 홍콩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런 걸 보면 외부에는 보도가 안 되지만 사실 외부에는 홍콩에서 벌어지는 시위 같은 건 오히려 많이 보도가 되지만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흐름들은 거의 통제가 되기 때문에 보도가 안 돼요. 알기가 맞아요.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들 보면은 밑에서 무슨 어떤 뭐 대규모의 뭐 저항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불만들이 누적되고 있는 거는 보여요. 근데 코로나19 때 그 고강도 통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강도 높게 통제한다는 거는 그만큼 저항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그리고 또 그때 하나 봤던 게 홍콩 시민들이 그렇게 짓밟은 다음에 중국 당국이 홍콩인들한테 내놓은 거는 결국은 뭐 홍콩 주민들 중국 내 부동산 구입에 제한을 풀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시 또 경제적인 당근을 쥐어주는 거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정치적인 변화 없는 이런 경제적인 당근 계속 반복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중국의 그것이 진짜 좀 이게 언제까지 먹힐 것인가 체제 전체의 딜레마 아닌가라는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당근 효용의 법칙이 어디까지 작동되느냐 이 문제다. 그거죠. 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진핑의 중국이 굉장히 조급합니다. 지금. 아 그래요? 조급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중국이 세계적 국가로 부상을 하려면 미국이라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유일 초강대 국가의 공존 또는 극복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게 미국이 중국과 공존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트럼프 이후에 계속 얘기를 했고 바이든은 훨씬 더 규범적으로 접근하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더 세게. 민주 가치, 뭐 민주 동맹을 꺼내고 공급망 자체를 재편하려고 하고 IPEF 같은 게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에 중국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이 소위 반도체 부분을 과학기술 부분 맞아요. 이걸 장악하기 위해서 뭐 우리 Fab4, Chip4 이런 얘기도 나오고 거기에 뭐 네덜란드까지 끌어들여서 유럽까지 끌어들여서 중국을 압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중국이 가장 큰 고민인 거죠. 역시 최대 위험 요인이자 도전 요인은 미국이다. 그렇습니다. 미국이고 경제입니다. 경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인들이 그럼 개혁개방 40년간 우리가 옛날보다 잘 살게 됐고 대접받게 됐으니까 오케이 했는데 한 번 더 해서 더 잘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경제도 나빠지고 미국과 계속 갈등이 생기고 주변국하고 알력이 생기는 거는 중국이 바라는 바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구 기자님도 지적하시지만 내부에 다 있는 거예요. 있는데 중국은 공산당원이 9,80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원이 이렇게 많아야지 통제가 됩니다. 거기 워낙 그렇죠? 넓은 넓으니까. 나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공산당은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진핑은 바뀔 수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주 간단한 그렇죠, 원리입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공산당 이외에 대체 세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A라는 당이 잘못되면 B당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라든지 뭐 영구 집권, 시진핑 정권의 성공은 결국은 내부적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핵심은 결국은 경제고 이거를 국민들한테 예전보다 달라졌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중국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게 결국은 시진핑의 앞길에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다. 그러니까 미중 갈등 어떻게 처리하느냐, 경제 문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거에 따른 사회 불만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가 가장 지금 큰 교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퍼뜩 떠오르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이른바 반체제 인사 내지 어떤 정적 이런 인물이 있고 뭐 해외로 설령 망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하나의 어떤 저항 세력을 형성을 하고 그게 정치적 도전 요인이 되는 이런 경우를 보잖아요. 네. 중국은 이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게 잘 안 되죠. 안 왜냐하면 되더라고요. 사회 통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진핑 때문에 뭐 문제가 많이 생겼고 사실 뭐 장저민이나 후진타오 때만 해도 괜찮았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장저민이나 후진타오 때도 가장 강력히 통제했던 게 지식인입니다. 지식인 통제는 그때도 아주 강력했고요. 결국 중국은 자신들의 통치를 이끌고 있는 3대 축이 있는데 하나가 군사력입니다. 군사력을 예. 너가하고 있는. 두 번째가 공권력입니다. 공안, 뭐 공안 경찰. 엄청 세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식인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체제의 가 해외에서 뭐 확산이 돼서 거기에 여러 사람이 동조해서 국내 세력이 움직이면 좋은데 그거보다는 정부에 협력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지식인들이 훨씬 많은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확산이 안 되고 그게 이 파룬공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본부가 뉴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렇게 되면 이게 당의 통제를 벗어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공동부유라는 걸 내세우면서 시진핑이 강조했던 뭐 이 소위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바 이런 기업에 대한 통제도 결국은 당의 통제를 벗어난 경제력이 소수의 기업한테 집중이 된다면 민중들이 당의 말을 안 들을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정치적으로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 차원에서 예, 이제 게임 계속 산업도 기업을 한 마찬가지고. 번씩 때리는 그렇죠.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재까지는 통제 시스템이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 이 사회 통제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역시 그러니까 최대 어떤 도전이 그러니까 저기 미국이라고 하니까 궁금한 게 미국 언론은 대만 침공설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현실화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썰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 결국 이제 시진핑 3기의 미중 관계는 어떻게 될 거며 그것이 시진핑 집권 체제의 또 내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돌아보면 이제 오바마 시절에 미국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피봇 투 아시아 그래서 뭐 아시아로의 회귀 그래서 그 오바마 때 이제 구도는 미국이 그러니까 전임 행정부 시절에 대테러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아시아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협력하려는 그러니까 그런 의도였었고 그때는 또 뭐 이제 미국이 그 일극 체제를 포기해가는 단계이기도 했고 그래서 양강으로서 중국을 인정해야 되는 게 어떤 현실이기도 했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좀 국제적인 협치 같은 개념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트럼프 시절 정부 시절에는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을 좀 미국의 국내 정치에 이용한 측면이 많았었죠. 미국 때리기라는 걸로. 근데 경제적으로는
양국이 그래도 너무 깊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미중 무역 갈등 이런 것들은 말은 격렬해도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국면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러시아가 미국이 세계 질서의 고삐를 그렇게 강하게 쥐지 않을 경우에 이제 한마디로 패권을 스스로 일부 포기하고 힘의 공백이 생긴 상태에서 다른 나라가 그러니까 2위권, 3위권인 나라들이 무력 도발 같은 모험적인 행태로 나설 수 있다라는 거를 러시아가 보여준 거고 어허. 이제 그것을 미국 쪽에서는 그렇다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일도 예전에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거 아닌가라는 현실적인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이제 그 공포가 현실화된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중국의 의도랑은 상관없이 어쨌건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런 걸 안심할 수는 없겠다라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미국 일각에서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대만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길 때 완전 무장한 상태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크라이나처럼 속수무책이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일단 대만을 준비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캐슬린 힉스 미국 국방부 차관도 그런 비슷한 말을 약간 뭐 우크라이나에서 얻은 교훈을 대만 문제에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하고 했는데 뭐 이게 사실은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러시아와는 명확하게 좀 거리를 두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그 어떤 대만에 대해서 무력 침공 같은 거를 중국이 직접 나서서 시사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어쨌건 공포가 있는 건 사실이고 미국에서만 떠드는 군산 복합 논리가 좀 적응이 돼 있죠.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근데 물론 이제 뭐 2019년 이후에 중국이 그 양안 관계에서 그러니까 대만 본선 뭐 상륙하는 것을 상정하는 시뮬레이션 훈련을 한다든가 이렇게 자극하는 요인이 없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아직은 미국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잘못하다가는 왜 뭐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하나요? 저게 말이 씨가 되는 좀 우울한 그런 일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기는 합니다.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게 크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제 한 말씀만 그 양안 관계 많은 이제 뭐 미국의 논리든 어쨌든 그 뭐 대만의 논리든 실질적인 전쟁이 벌어지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가운데가 바다가 있고 뭐 장기 그 바다가 135km인데요. 그 대만 해협이라는 데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과연 대만을 포기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 지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만이라는 섬의 위치가 오키나와 열도에서 쭉 해서 그 인도차이나 반도까지 이어지고 필리핀까지 가는데 그 지역이 중국의 바다가 돼버리면 굉장히 그 작전이 미국의 작전이 어려워지죠. 그렇죠. 예, 어려워지니까 대만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대만을 침공을 해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침공을 하겠죠. 공격을 하는 건데 이제 공격을 하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대만이 독립하는 경우 대만 문제 외세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무력을 사용하겠다라는 게 중국의 일관적인 얘기고 결정적으로 20차 당대회에서 당장에 그게 이제 들어간 거예요. 대만 통일을 촉진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중국몽의 완성이 대만과의 통일이다 이런 얘기를 시진핑이 여러 번 합니다. 그러니 거기다가 작년에 8월 달에 펠로시가 미 하원 의장이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소위 대만은 사실 대만 문제가 오히려 국제화돼서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을 하면 승리 여하를 무릅쓰고 침략자가 되고 국제사회에 엄청난 비판 세력이 되고 러시아하고 중국은 다릅니다. 러시아는 지하자원만 팔아도 상당 부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지만 중국은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뭐 우리가 요소수 막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도 돼지고기 세계 돼지고기의 50%를 중국이 먹거든요. 그런데 그 50%를 EU에서 수입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 불확실한 대만 침공보다는 현상 유지를 가면서 하는 게 훨씬 더 현재 중국의 입장에서는 나은 거고 대만도 분명한
이기지는 못하겠지만 반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슝펑이라는 사거리 2,500km짜리 미사일이 북경과 상해를 겨냥하고 있고 그다음에 잘 아시는 삼엽댐이 터지면 최소 5천만 많으면 1억 명이 물살된다. 이런 시뮬레이션도 있고. 거기다 이제 미사일 그렇죠. 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런 모험을 지금 이 대목에 과연 할 필요가 있을까? 더 본질적인 거는 우리 이제 북한이 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 중국이 우리 포기 안 할 거야. 마음속에 그런 거 있듯이 대만과 미국도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대만 관계법, 뭐 아시아 창의법, 뭐 이런 거 많이 만들어놔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미국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할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지만 현실화되면 안 되죠. 아유.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대만 침공이 일어날 가능성, 대만 본섬을 침공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는데 무력 도발이란 것은 수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국지전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뭐 돌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사실 상존하죠. 근데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사실 집권 초반에 러시아와 중국을 어느 정도 좀 자극하고 너무 고립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랬다가 뭐 지난해부터 좀 해빙 분위기, 그래서 정상회담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근데 최근에 또 그 정찰 풍선 사건이라는 이런 변수가 생겼는데, 이제 미국의 공화당은 계속해서 바이든이 중국에 유약하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국내 정치가 바이든 정부를 중국에 대한 강경론으로 자꾸만 몰아갈 그런 가능성도 그런 좀 위험이 있고, 사실은 미국이 그 이란 핵 합의를 복원하는 것도 초반에 끝내버렸어야 되는데 이제 국내 정치의 발목이 잡혀서 물 건너갔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엮여 있는 문제인데 중국이 우크라이나 평화 중재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 그 러시아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파워가 중국이다라는 것을 중국이 이번에 보여줄 수 있을 건지, 저는 그 부분도 참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러시아랑은 좀 다른 존재다, 합리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나라다라는 거를 보여줄 것인지.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 평소 궁금했던, 이건 뭐 질문 드리는 건 아니고 개인 국제사회에서 러시아가 센 건가 중국이 센 건가 가끔 헷갈려가지고 그냥 궁금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 이제 짧게 마무리 삼아서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의 그 중국에 대한 스탠스라든지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기본적으로 그 중국이 우리한테 가장 이제 우려하는 게 바로 한국의 대미 경사. 윤석열 정부는 경선 과정에서부터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근본적인 핵심은 북한에 대한 위협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에 공간을 확보하려면 중국의 북한에 대한 건설적 역할. 뭐 중국은 계속 건설적 역할. 아까 모두의 뭐 일관된 용어를 쓴다고 그러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건설적 역할을 하고 건설적 작용을 했다. 이제 좀 실질적 역할을 해야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될 거고, 여전히 사드 문제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한한령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되고 있고, 한국이 IPEF라든가 이런 데 동참하는 데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판 인태 전략 이런 데 대해서도 굉장히 직접적인 표현은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군사력으로는 한국의 해군 능력이나 해상력 가지고는 군사작전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매우 미국으로 경사돼 있다는 데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데, 저는 이게 기준점을 새로 만드는 시기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잘 만들어서 해야 되는 시기고, 중국도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이거는 우리 말 들어라.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없거든요. 말로만 그러는 거지. 그러면 보다 구체적인 얘기들을 가지고 이 기준점을 찾는 그런 작업들이 모색이 돼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정근 기자님. 저도 외교적인 표현으로 불필요한 자극과 마찰은 피해가면서 진짜 현명하게 해법을 찾아야 될 것 말 같아요. 그대로 실리가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린 참 뭐를 입장을 정해놓고 하기보다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그러니까. 예,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딱 더 드리면, 양안 관계가 그렇게 긴장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무역액이 중국과 대만 간에는 엄청 올라가고 있고, 예, 대만의 반도체는
여전히 중국이 먹여 살리고 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객도 엄청 많다고. 역시 실리죠. 다른 거 국제관계에서 실리가 최고죠. 두말하면 잔소리고.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